은은한 달빛 아래 마음의 해변에 조용히 밀려드는 파도처럼 말로 다 전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싹을 틔우는 씨앗처럼 사랑과 실수는 얽히고 설켜 빛을 향해 나아가기를 기다린다. 나는 이야기꾼, 부서진 마음과 치유의 여정을 걷는 나그네이다. 당신도 감정의 조각을 찾고 있다면 내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그곳에서 가족의 이야기는 진실과 연민의 실로 엮인다. 나는 서연, 19살의 소녀로 한국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 산다. 푸른 논과 짠 바다 냄새가 어우러진 이곳에서 나는 파도처럼 자유로운 삶을 꿈꿨다. 하지만 운명은 조용한 직조공처럼 나를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결혼의 직물 속으로 끌어들였다. 민준을 처음 만난 건 그가 친구와 마을에 놀러 왔을 때였다. 그는 키가 크고 화강암처럼 차가운 눈빛과 깊은 파도 같은 낮은 목소리를 가졌다. 제주시장에서 생선을 팔던 홀어머니는 민준의 어머니가 청혼하러 왔을 때 기회를 잡았다. 그 집은 부자야. 너는 고생 안 할 거다. 어머니는 힘들게 살아온 손을 떨며 말했다. 나는 작은 배가 항구에 묶이듯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마음은 아직 떨리지 않았지만 결혼식은 순식간에 끝났다. 꽃도 성대한 연회도 없이 하얀 드레스와 몇 마디 축하만 있었다. 민주는 35살 건설 엔지니어로 부산의 공사 현장에서 바쁘게 살았다. 주말에만 집에 와서 흙먼지 냄새와 무거운 침묵을 남겼다. 나는 그의 오래된 집에서 시어머니 김 씨의 날카로운 눈초리 아래 며느리가 되었다. 서연, 애를 낳아 이 집안의 후사가 필요하다. 그녀는 겨울 바람처럼 차갑게 말했다. 3년이 지났지만 내 배는 여전히 평평했다. 마을의 속삭임은 칼처럼 날카로워졌다. 예쁘기만 하면 뭐해? 애도 못 낳는 걸 보니 문제가 있나 봐. 시어머니는 처음엔 나를 감쌌지만 손자를 안고 자랑하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태도가 변했다. 그녀는 쓴 한약을 지어다 주고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렸다. 민주는 내가 아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차갑게 말했다. 내겐 문제 없어. 네가 너 자신을 돌아봐. 나는 이 집에서 그림자 같았다. 매일 밤 차가운 침대에 누워 멀리서 들리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내 삶이 외로운 반복일 뿐인지 자문했다. 어머니가 그리웠지만 집으로 돌아갈 용기가 없었다. 어머니가 실망할까, 마을 사람들이 적응 못한 딸이라고 비웃을까 두려웠다. 어느 폭풍우 치는 저녁 배가 아파 죽을 것 같았다. 민준에게 전화했지만 연락 불가라는 기계음만 들렸다. 비를 맞으며 나는 이웃집 박 영감의 문을 두드렸다. 70세의 어부 출신 노인, 백발의 주름진 얼굴이지만 따뜻한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 서연아, 괜찮니? 그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나를 집으로 들이고 생강차를 끓여주며 젖은 머리를 말려주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줬다. 나는 외로움을 털어놓았고 그는 비판 없이 들었다. 인생은 때론 가혹하지만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다. 그의 말이 내 마음에 따뜻한 바람처럼 스며들었다. 그 후 나는 자주 그의 집을 찾았다. 그는 그물을 고치는 법을 가르쳐주고 바다와 아내를 잃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과 며느리로서의 고통을 털어놓았다. 그의 작은 집은 내가 비판받지 않는 피난처였다. 하지만 어느 비 오는 오후 그의 마당에서 미끄러졌을 때 그가 나를 부축하며 어깨에 손을 댔다. 전류 같은 느낌이 나를 스쳤다. 그의 눈을 보았고 그 순간 욕망이 아닌 연결과 사랑의 갈망을 보았다. 나는 황급히 떠났지만 마음속에 씨앗이 심어졌다. 진짜 폭풍은 여름날 찾아왔다. 시어머니가 내가 자주 박 영감 집에 간다는 걸 알게 됐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온 마을을 웃음거리로 만들 셈이야? 그녀는 날카롭게 소리쳤다. 부산에서 돌아온 민주는
의심의 눈초리로 나를 보았다. 너랑 그 영감이 무슨 사이야? 그의 목소리는 얼음 같았다. 나는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목에 걸렸다. 그날 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침대에 누웠다. 나는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이 집에서 그림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이 부르는 길을 갈 것인가. 나는 그 외로운 날들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결혼 생활이 나를 삼켜버린 거대한 파도처럼 차가운 거품만 남긴 채 서연으로서 나는 제주에서 자랐다. 아름답지만 가혹한 섬, 바다 바람이 숨결에 스며드는 곳. 아버지는 내가 어릴 때 떠났고 어머니는 홀로 삶을 버텨냈다. 어머니는 생선시장에서 일하며 새벽부터 손이 거칠어지도록 일했다. 강해져야 해, 서연아. 어머니는 피곤한 목소리로 말하셨다. 나는 어머니로부터 참는 법을 배웠다. 친구들의 조롱, 구멍난 옷, 밥과 김치만 있는 식사 앞에서 침묵하는 법. 민준과의 결혼은 가난을 벗어나는 길이었다. 적어도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 집은 유복해. 너는 고생 안 할 거야. 어머니가 조언하셨고 19살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현실은 상상보다 잔인했다. 민주는 부산공사 현장에서 바빴고 집에 거의 오지 않았다. 주말에 와도 집안은 먹구름처럼 무거웠다. 그는 말이 적고 눈빛은 먼 곳을 봤다. 시어머니 김 씨는 끊임없이 재촉했다. 3년째인데 아직 소식 없어? 이 집안에 후계자가 필요해. 그녀는 책망하듯 말했다. 한약을 먹고 절에 가서 빌었지만 배는 여전히 평평했다. 이웃들의 속삭임은 칼처럼 예쁘기만 하면 뭐해. 불임이면 행복이 어디 있나. 나는 그 집에서 유령 같았다. 매일 아침 청소하고 밥 짓고 빨래하지만 칭찬도 포옹도 없었다. 밤에 민준이 잠들면 천장을 보며 먼 파도 소리를 들었다. 어머니가 그리웠지만 방문할 용기가 없었다. 어머니가 걱정할까, 마을 사람들이 행복을 못 지키는 딸이라고 수군거릴까 두려웠다. 그러다 폭풍우가 몰아친 밤이 왔다. 하늘이 화난 듯 비를 퍼붓고 바람이 문틈으로 울부짖었다. 배가 꼬이는 듯 아팠다. 민준에게 전화했지만 연락 불가라는 소리뿐. 비를 맞으며 나는 이웃 밖 영감의 문을 두드렸다. 70세 어부 출신, 백발의 주름진 얼굴이지만 따뜻한 눈빛. 그는 놀라며 문을 열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빨리 들어와, 저질라. 그는 나를 집으로 들이고 뜨거운 생강차를 끓여주며 마른 수건을 줬다. 집은 소박했지만 나무와 바다 냄새가 따뜻했다. 마셔, 아픔이 가라앉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할아버지의 자장가 같았다. 나는 결혼의 외로움과 아이 압력을 털어놓았고 그는 비판 없이 들었다. 인생은 바다 같아, 서연아. 잔잔할 때도 폭풍일 때도. 하지만 배를 몰아야 해. 그의 말이 내 마음을 녹였다. 처음으로 나는 인간으로 대접받았다. 그 후 그의 집을 자주 찾았다. 처음엔 물건 빌리기, 그물 고치기였지만 대화로 이어졌다. 그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다. 바다에서 고기 잡던 날들, 목숨을 건 폭풍, 암으로 잃은 아내, 서울로 떠난 아들. 아들은 내가 가난하다고 원망했지. 그는 한숨 쉬었다. 나는 제주 어린 시절, 아버지의 떠남, 어머니의 고생, 차가운 결혼을 말했다. 죽어가는 기분이에요. 눈물이 흘렀다. 그는 어깨를 토닥였다. 너는 젊어, 변화할 시간이 있어. 외로움에 먹히지 마. 그 만남은 내 생명줄이 됐다. 그는 미역국 만드는 법, 날씨 읽는 법, 한국 민속 이야기를 가르쳤다. 나는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또 비 오는 오후 그의 마당에서 미끄러졌다. 그가 부축하며 팔을 만졌다. 시간이 멈췄다. 그의 눈에 욕망이 아닌 깊은 연결의 갈망이 보였다. 심장이 뛰고 얼굴이 붉어졌다. 나는 서둘러 떠났지만
마음의 씨앗이 심어졌다. 그날 밤 민준 옆에서 잠 못 이루었다. 그 느낌은 뭐였을까? 실수인가? 잊힌 마음의 부름인가? 나는 결혼의 궤도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외로움이 너무 컸다. 마을 수군거림과 시어머니의 의심에도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내 안에서 싹이 트고 있었다. 나는 아직도 그 비오는 밤을 기억한다. 박영감의 집에서 등불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비췄을 때 마치 폭풍 속 등대처럼 따뜻했다. 오래된 나무와 바다 냄새가 나는 그의 작은 집은 내 길 잃은 마음의 피난처가 됐다. 처음엔 일상적인 대화였다. 그가 거친 파도와 싸웠던 이야기, 내가 남편 집에서 차갑게 버텨낸 날들. 하지만 점차 우리는 서로를 묶는 실을 발견했다. 그 후 나는 박영감의 집을 더 자주 찾았다. 처음엔 시어머니 김씨의 날카로운 눈초리와 민준의 차가운 침묵을 피해였다고 스스로를 속였다. 하지만 사실은 그의 곁에서 내가 나로 있을 수 있었다.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그냥 서연으로. 그는 아내를 위해 만들던 두부찌개를 가르쳐줬다. 불을 약하게 양념이 스며들어야 해. 그는 소박한 기쁨으로 말했다. 나는 오랜만에 웃었다. 마치 가슴속 꽃이 피어나는 듯했다.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달빛 아래 고기잡이를 했던 밤들, 인내로 사랑을 가르쳐준 아내를 말했다. 나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생선시장, 사랑 없는 결혼의 꿈을 털어놓았다. 내가 뭔가 큰 일을 할 줄 알았어요. 나는 목이 메어 말했다. 이제는 남의 집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는 바다 같은 눈으로 나를 봤다. 서연아, 너는 그림자가 아니야. 사랑하고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야. 또 비오는 오후가 왔다. 바람이 기와를 울리고 하늘이 어두웠다. 나는 생선을 들고 그의 집에 갔다. 우리는 불 옆에서 겉밥과 김치를 먹었다. 너는 내 아내를 떠올리게 해. 그는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도 이렇게 비를 들으며 앉았지. 나는 답하지 않았지만 심장이 뛰었다. 설거지하다 그의 손이 내 손에 스쳤다. 시간이 멈췄다. 그의 눈에는 따뜻함과 오랜 억눌린 갈망이 있었다. 천박한 욕망이 아닌 외로운 영혼의 갈구였다. 그날 밤 나는 평소보다 오래 머물렀다. 비는 멈추지 않았고 그는 보리차를 끓였다. 아내와 텃밭을 가꾼 이야기를, 나는 어머니가 우는 소리를 숨기던 밤을 말했다. 공기가 달라졌다. 돌아가려 할 때 그가 내 손을 잡았다. 서연아, 네가 필요하면 내가 여기 있어. 단순한 말이었지만 내 마음의 문을 열었다. 나는 위험한 길을 걷고 있었다. 아내와 며느리로서의 의무를 다했지만 내 마음은 그의 집으로 향했다. 민준이 출장 간 밤, 나는 다시 그의 문을 두드렸다. 비는 작았지만 핑계로 머물렀다. 우리는 말없이 비소리를 들었다. 그러다 내가 그에게 다가갔다. 욕망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느낌을 원했다. 그는 망설였지만 부드럽게 응했다. 그 밤 우리는 선을 넘었다. 열정이 아니라 위로로. 다음 날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왔다. 잘못임을 알았지만 그 따뜻함에 후회하지 않았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운명은 달랐다. 한 달 후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렸다. 생선 냄새에 어지러웠다.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화장실에서 두 줄이 나타났다. 눈물이 흘렀다.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아이의 아버지는 민준이 아니었다. 그는 석 달간 집에 없었고 우리는 따로 잤다. 박영감의 아이였다. 나는 떨며 그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저 임신했어요. 그는 눈을 크게 뜨다감았다. 확실하니?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눈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내 손을 잡았다. 서연아,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 두지 않을게. 그의 말은 바다 바람 같았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의심이 날카로워졌다. 요즘 너 이상하다.
그녀가 말했다. 나는 비밀을 감추려 했지만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서연으로서 그 운명의 날을 떠올릴 때 아직도 떨린다. 내 비밀이 한국 여름의 뜨거운 햇살 아래 드러났을 때 모든 게 무너지는 파도처럼 느껴졌다. 임신을 알게 된 후 나는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살았다. 아침마다 오는 메스꺼움, 피로, 살짝 부른 배를 숨기려 애썼다. 영원히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폭풍 전에 해결할 방법을 찾고 싶었다. 하지만 운명은 우리 전통사회의 엄격한 판사처럼 기회를 주지 않았다. 시어머니 김씨가 먼저 의심했다. 그녀의 눈은 매처럼 날카로웠다. 어느 아침 설거지하다 그녀가 부엌으로 들어와 서랍에 숨긴 초음파 사진을 들고 소리쳤다. 이게 뭐야? 나는 얼어붙었다. 그녀는 종이를 뒤집으며 충격받아 물었다. 임신했다고? 하지만 민주는 석 달째 출장 중이잖아. 나는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내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누구 새끼야? 말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았다. 박 영감님이에요. 의도한 건 아니에요. 그녀는 손을 놓고 물러서며 나를 괴물처럼 봤다. 그녀는 마당으로 달려나가 소리쳤다. 순식간에 마을이 들썩였다. 친척들이 긴급히 모였다. 마당이 민간 법정처럼 됐다. 부산에서 급히 온 민주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너 나를 배신했어? 이웃 영감이랑? 나는 마당 가운데 무릎 꿇고 친척들의 경멸 어린 눈을 받았다. 이 집안 체면 다 깎았어. 큰아버지가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다. 민주는 초음파를 보고 바닥에 던지며 차갑게 말했다. 이혼할 거야. 너와 그 잡놈 새끼 내 집에서 나가. 마을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렸고 누군가 경찰을 불렀다. 가정 파괴라는 중죄, 명예를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경찰 2명이 와서 물었다. 나와 박 영감을 끌고 파출소로 갔다. 영감은 창백한 얼굴로 인정했다. 내 잘못이야. 욕망이 아니라 진심 어린 감정이었어. 나는 눈물을 흘리며 앉아 세상이 무너지는 걸 느꼈다. 경찰은 기록하고 내부 해결을 권했지만 소문은 불처럼 퍼졌다. 마을은 비난했다. 나를 음탕한 여자로, 영감을 늙은 변태로. 취조실에서 영감의 눈은 고통으로 가득했다. 서연아, 너를 끌어들여 미안해. 파출소를 나오자 영감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다. 심장이. 나는 소리쳤고 구급차를 불렀다. 병원에서 충격성 심장마비 진단을 받았다. 약해요. 절대 안정이 필요해. 그날 나는 시집에서 쫓겨났다. 시어머니가 내 물건을 마당에 던지며 나가, 이 집안 수치야. 민주는 등을 돌렸다. 나는 방황하다 병원으로 갔고 영감의 침대 곁에 앉았다. 기계 소리가 울렸지만 깨어난 그는 내 손을 잡았다. 걱정 마, 내가 나을게. 모자가 필요해. 나는 울었다. 감정을 명예보다 중시하는 사회의 아픔을 느꼈다. 우리는 버림받은 자들, 서로만 의지할 뿐이었다. 하지만 배속 아이는 잘못된 사랑의 상징, 작은 불꽃이었다. 나는 서연으로 그 폭풍 우치는 밤을 잊을 수 없다. 차가운 빗줄기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했고 나는 출산의 고통 속에서 아이와 박 영감의 생사를 마주했다. 제주의 바닷가 마을, 자유를 꿈꿨던 곳은 이제 내 인생의 경랑 뒤 흐릿한 배경일 뿐이다. 박 영감의 아이를 임신한 나는 발각될 두려움과 평온을 바라는 희망 속에 살았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한 이야기꾼처럼 나를 가장 큰 시련으로 몰았다. 시집에서 쫓겨난 후 나는 박 영감의 작은 집으로 갔다. 오래된 나무와 바다 냄새는 폭풍 속 안식처였다. 심장 발작 후 약해진 영감은 내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너와 아이는 혼자가 아니야, 서연아. 나는 강하려 했지만 밤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배를 안고 아이를 걱정했다.
마을은 비난했다. 저 어린 게 늙은이와 애를 가져 부끄럽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비난의 눈초리를 견뎠다. 그 운명의 밤이 왔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기와를 울렸다. 한밤중 배가 찢어질 듯 아팠다. 아이가 나올 때였다. 영감을 불렀지만 그는 가쁘게 숨을 쉬며 가슴을 쥐었다. 서연아, 차를 빨리. 전하는 신호가 없었고 비는 거셌다. 나는 그를 부축해 밖으로 나갔다. 마을 청년, 배를 고치는 이가 낡은 오토바이를 몰고 왔다. 타세요, 병원으로. 진흙길을 달리며 나는 고통의 파도를 느꼈다. 병원에 도착, 나는 분만실로, 영감은 응급실로 갔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경미한 뇌졸중, 위독해요. 나는 분만대 위에서 비명을 지르며 빗속에 있었다. 의사가 물었다. 자연분만? 수술. 태아가 약해 위험할 수 있어. 나는 영감이 있는 문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수술, 제발 아이를 살려요. 눈물과 땀이 섞였다. 1시간 뒤 아기 울음소리가 터졌다. 작고 푸르스름한 사내아이, 심장은 뛰었다. 나는 지훈이라 이름 지었다. 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지만 기쁨은 짧았다. 영감은 위독했다. 나는 지훈을 안고 그의 침대 곁에서 울었다. 할아버지, 우리 아기예요. 가지 마세요. 그는 기계 소리 속에 답이 없었다. 며칠 뒤 이웃 할머니가 편지를 가져왔다. 죽은 김할머니가 남긴 것, 서연이 강해지면 전해. 떨리는 손으로 열었다. 충격적인 진실, 지훈은 영감도 민준의 아이도 아니었다. 급이 오는 밤, 피신한 낯선 청년이 있었다. 내가 혼미한 사이 그는 내 곁에 있었다. 영감은 내가 충격받을까 숨겼다. 청년은 사고로 죽었다. 편지는 내 세상을 무너뜨렸다. 나는 멍하니 지훈을 봤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영감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날 버리지 않아줘서. 나는 머물기로 했다. 혈통이 아닌 사랑으로. 폭풍은 가시지 않았지만 나는 아이와 영감을 위해 강해져야 했다. 나는 서연으로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지나간 폭풍은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제주의 가을 햇살은 치유의 약속처럼 비춘다. 지훈, 내 작은 아들은 맑은 바다 같은 눈으로 내 품에 안겨 있다. 모든 비난을 감수하며 내 곁에 있던 박영감은 회복 중이지만 여전히 바람 앞 등불처럼 약하다. 그의 작은 집, 오래된 나무와 파도 소리가 있는 곳은 이제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다. 완벽하진 않지만 사랑으로 가득하다. 지훈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된 후 나는 무너질 줄 알았다. 하지만 영감의 눈, 나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숨긴 눈을 보며 사랑은 혈통이 아니라 희생임을 깨달았다. 나는 머물기로 했다. 의무가 아닌 마음으로. 우리는 면사무소에서 혼인신고를 했다. 마을의 수군거림과 젊은 여자가 노인과 결혼하다니 터무니없어라는 말에도 나는 하얀 드레스를 다시 입었다. 새 시작의 맹세였다. 결혼식은 소박했다. 몇몇 이웃이 축복을 보냈다. 부끄러움에 침묵하던 어머니가 나타났다. 미안해, 서연아. 용기가 없었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나를 안았다. 나는 용서를 느꼈다. 영감은 약했지만 내 손을 잡고 똑바로 섰다. 나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비난받는 가족이었지만 진짜 가족이었다. 행복이 시작되자 놀라운 일이 생겼다. 오후 지훈에게 팥죽을 먹이던 중 낯선 남자가 문 앞에 섰다. 저는 박지환, 박영감의 아들입니다. 그는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놀랐다. 영감은 가난 때문에 서울로 떠난 아들을 말했다. 지환을 집으로 초대하며 심장이 뛰었다. 영감은 아들을 보고 떨며 일어났다. 지환아, 네가 왔구나. 지환은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잘못 원망했어요.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포옹했고
나는 가족의 상처가 치유되는 걸 느꼈다. 지환은 우리 이야기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았다고 했다. 비난과 연민을 불러일으킨 이야기였다. 판단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는 지훈을 보며 말했다. 아버지와 새 가족을 만나러 왔습니다. 지환의 귀환은 빛이었다. 그는 며칠 머물며 지붕을 고치고 지훈과 놀았다. 하지만 지훈이 고열에 시달렸다. 의사는 말했다. 희귀 혈액형이라 혈액이 부족해요. 나는 전화했지만 맞는 사람은 없었다. 영감은 약해서 도울 수 없었다. 지환은 망설이지 않았다. 내 피를 검사해요. 지훈이 동생이라면 해야죠. 그의 혈액이 맞았다. 수혈실에서 그는 땀을 흘리며 말했다. 지훈을 살릴 수 있다면 후회 없어요. 지훈은 안정되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내 아들을 구해줘서. 그는 웃었다. 가족이니까 혈통이 아니어도. 지환은 지훈을 살리고 우리를 하나로 묶었다. 민준이 갑자기 나타나 지훈의 양육권을 요구했다. 법적으로 내 아들이야. 나는 지훈을 안고 단호히 말했다. 당신은 우릴 버렸어. 지훈은 사랑하는 아빠가 필요해. 영감이 나섰다. 모자를 평안히 놔둬. 민주는 떠났다. 마을은 변했다. 누군가 우유를, 약을 가져왔다. 우리의 이야기는 소셜미디어로 퍼져 감동을 주었다. 지훈은 자랐고 영감은 나아졌다. 지환은 자주 왔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사랑이 편견을 이겼다. 나는 서연으로 제주의 봄햇살 아래 서 있다. 벚꽃잎이 속삭이듯 떨어지며 삶이 아무리 경랑속이어도 소중한 평온이 있음을 알려준다. 지훈, 내 아들은 마당을 뛰며 종소리 같은 웃음을 터뜨린다. 내가 남편이라 부르는 박영감은 건강이 나아졌지만 백발과 떨리는 손은 시간이 기다리지 않음을 상기시킨다. 오래된 나무와 바다 냄새가 있는 그의 집은 우리의 보금자리다. 완벽하지 않지만 사랑과 용서로 가득하다. 지환, 영감의 아들이 돌아오며 우리의 삶은 힘을 얻었다. 그는 서울에서 자주 내려와 지훈에게 목재배, 털실 목도리를 선물했다. 그는 지훈을 혈액으로 구했고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됐다. 영감은 잃은 줄 알았던 아들을 보며 더 자주 웃었다. 내 아들이 어른이 됐구나. 마을은 변했다. 비난하던 이들이 채소, 건강을 묻는 말을 전했다. 소셜미디어에 퍼진 우리의 이야기, 영감이 지훈을 안고 벚꽃 아래 있는 사진은 수천의 공유를 받았다. 편견을 넘어 서로 사랑했어. 나는 따뜻했지만 행복이 연약함을 알았다. 어느 오후 옷을 널며 지환이 들어왔다. 서연, 이야기하고 싶어. 그는 소박한 목재 팔찌를 꺼냈다. 아버지가 오래 못 계실지 몰라. 아버지가 가시면 내가 너와 지훈 곁에 있고 싶어. 남편이자 아버지로. 나는 놀라며 따뜻함과 아픔을 느꼈다. 지환은 우리를 지키고 싶어 했다. 진심이니? 내가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을 잃었어. 이제 만들고 싶어. 나는 바로 답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원했다. 그날 밤 영감에게 말했다. 그는 내 손을 잡고 슬프게 웃었다. 내가 가면 지환이 너와 지훈을 잘 돌볼 거야. 너 행복이 중요해. 그의 말은 바다 바람 같았고 나는 울었다. 지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단 조건은 영감이 지훈과 시간을 더 가지게 하는 것. 그는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넌 강한 아이야. 삶은 이어졌다. 아침엔 지훈에게 생선죽을, 오후엔 지환이 목각을 가르쳤고, 저녁엔 영감이 한국 전래동화를 들려줬다. 하지만 마지막 시련이 왔다. 민준이 문 앞에 나타났다. 그는 야위었지만 눈은 차가웠다. 미안해, 그는 말했다. 너를 버리고 어머니와 마을에 휘둘린 내 잘못이야. 나는 지훈을 안고 차분히 말했다. 늦었어, 민준. 나와 지훈은 새 가족이 있어. 그는 고개를 숙이고 떠났다.
나는 자유를 느꼈다. 승리가 아니라 그와 나를 용서했기에. 지환과의 약혼식은 벚꽃 아래 소박했다. 영감은 약했지만 웃으며 우리를 봤다. 지우는 지환이 준 목재 반지를 들고 서 있었다. 어머니는 나와 지환을 안으며 속삭였다. 진짜 행복을 찾았구나. 마을은 비난 대신 미역국, 꽃을 가져왔다. 나는 가족을 보며 용서와 사랑이 폭풍을 이겼음을 깨달았다. 나는 서연으로 제주의 봄햇살 아래 서 있다. 파도가 속삭이듯 부드럽게 치며 삶이 폭풍 속이어도 평온한 항구가 있음을 알려준다. 3살 지우는 마당을 뛰며 갈매기 소리 같은 웃음을 낸다. 박영감의 작은 집, 이제 우리 집은 나무와 바다 냄새로 가득하지만 웃음과 온기로 넘친다. 지환, 새 남편, 과지훈과 나는 사랑과 용서로 편견을 이긴 새 삶을 찾았다. 약혼 후 나와 지환은 바닷가에 작은 식당을 열었다. 미역국과 제주 생선을 내놓는 소박한 곳, 우리를 먹여 살리고 기쁨을 준다. 손님들은 어부부터 서울 관광객까지 우리 이야기를 묻는다. 나, 지환, 지훈, 영감이 벚꽃 아래 있는 사진은 식당 벽에 걸려 화제가 됐다. 소셜미디어에서 당신들 얘기해요. 젊은 손님이 말했다. 우리 이야기는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비극과 극복을 전했다. 사랑의 상징이에요. 그녀가 웃었다. 영감은 약했지만 기쁨 속에 마지막 날을 보냈다. 그는 마당에 앉아 지훈을 안고 받아 돌아가신 아내 나와 지훈을 지키며 찾은 삶의 의미를 말했다. 어느 아침 벚꽃이 떨어지며 그는 나와 지환을 불렀다. 낡은 목재 상자에 평생 모은 통장을 꺼냈다. 지훈을 위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시간이 얼마 없어 제가 부족함 없이 자라길. 나는 그를 안고 울었다. 돈 때문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이었다. 일주일 후 영감은 잠속에서 평온히 떠났다. 지훈은 작지만 상실을 느꼈다. 할아버지 어디 갔어? 엄마? 나는 머리를 쓰다듬었다. 바다가 있는 곳, 거기서 널 보고 있어. 장례는 소박했지만 마을이 왔다. 경멸 대신 존경으로. 그분은 참 값지게 살았어. 한 할머니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픔과 충만함을 느꼈다. 지환과 나는 영감이 사랑한 벚꽃 아래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지훈은 한복을 입고 꽃바구니를 들고 뛰었다. 어머니는 가까이 이사와 지훈을 돌보며 웃었다. 진짜 행복을 찾았구나. 성대한 연회, 화려한 드레스는 없었지만 이웃들은 두부찌개와 김치를 가져왔다. 결혼 사진은 소셜미디어로 퍼졌고 가족은 마음이 속한 곳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지훈은 지환을 아빠라 불렀다. 어느 날 김할머니의 편지를 다시 봤다. 지훈이 영감, 민준의 아이가 아님을 밝혔다. 고통은 사라졌다. 지훈은 운명의 밤에서 태어났지만 사랑으로 자랐다. 나는 편지를 태우며 과거를 보냈다. 우리는 부유하지 않지만 충분히 살았다. 나는 지훈에게 죽을 끓이고 지환은 식당을 준비했다. 그는 잃은 가족을 아는 인내로 우리를 지탱했다. 어느 오후 지환이 물었다. 후회해?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진짜 가족을 찾았으니까. 바다를 보며 영감과 폭풍, 교훈을 생각했다. 혈통과 명예를 중시하는 한국에서 사랑과 용서는 상처를 치유한다.